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베리머니의 강성호입니다. 땡큐베리머니 오늘 벌써 40화가 또 됐네요. 자, 이제 오늘도 투자 핫키워드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대차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지난 3월 31일 이후 불과 2달 사이 대차 거래 잔고는 10조 원 넘게 늘어났고 지난 20일 기준 76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차 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이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보통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잔고는 공매도 재개 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약 2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종목별로는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가 6조 원 넘는 대차 잔고로 1위,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었고 코스닥에선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이 높은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주요 업종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공매도 거래도 활발해졌습니다. 최근 2달 동안 공매도 비중이 높은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고 일부 종목은 공매도 수익률이 13%를 넘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의 대차 차입 비중은 약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와 대차 거래의 동반 증가가 특정 종목의 하락을 이끌며 시장 전체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그리고 대차 잔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면서 투자 핫키워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땡큐베리 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경제방송 많이 보시면은 가장 또 많이 보이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IM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뭐 저희 회사에서도 네. 많이 뵀었고 또 이화정 과장님이 가장 또 유명한 거는 직접 이제 기업 탐방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종목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뭐 잘 들어가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또 디테일하게 다 보고 오셔도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힘이 없어요. 그냥 시장이. 네. 그렇죠. 일단은 그동안 이제 5월달 이제 FOMC도 있었고, 네. 그동안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관심사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난 주말에 일단 무디스에서 이제 미국 신용등급을 그렇죠. 이제 강등을 했죠. 사실 이게 물론 이제 장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1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제 미국에 관련된 뭐 부채에 대한 이슈들이나 그런 향후에 그런 물가에 대한 우려들, 이게 다 복합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죠. 아직까지는 4월달 물가보다는 5월달이나 6월달 물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월달부터 이제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좀 적용이 될 거니까. 네. 그런데 문제 이제 어제 이제 나왔던 게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장기 국채 관련 입찰 이슈는 맞아요. 매주마다 나오는 거기는 한데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입찰을 했더니 생각보다 이게 수요가 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해왔던 게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 애초부터 지금 이제 미국이 실제로 지금 부채 한도 자체가 32조 달러인데 지금 36조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원래 지금 관세까지 이어진 이유가 트럼프가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역 수지를 적자를 제로까지 만들겠다 하는 이유가 그게 뭐 감세안이든 향후에 뭐 관세든 뭐 우리나라 쪽과 관련해서 뭐 한미 이제 환율에 대한 실무 협상까지 다 복합적으로 있는 거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신뢰가 떨어지는 쪽으로 좀 보고 있지는 않나. 네. 물론 다음 주에도 단기채 이제 입찰이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신호탄이 이어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조만간 아시아 쪽과 관련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5월달 그런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사그러져야 그에 대한 이제 향후에 국채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쫙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 있었던 신용등급 하락, 미국 신용등급 하락, 그리고 여기에 좀 맞물려서
최근에 오늘도 얘기 나온 게 국채 얘기도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뭐 원화 절상이다. 이게 좀 다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뉴스가 나오고 뭐 좀 호전적으로 바뀌는 상태를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고, 그나마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터치는 안 됩니다. 뭐 어떻게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나마 관세이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관세 뭐 90일 유예를 한 이후에는 관세 이익이 아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이제 90일 유예를 한 거는 7월 초겠죠. 그러니까 7월 중순쯤에 7월이나 8월쯤에 분체 한도 이제 협상 그 기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관세도 중요하겠고 이제 환율 실물 협상도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파월에게 빨리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는 거죠. 금리 인하. 지금 CMA 패드워치를 보더라도 지금 9월 달로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기 국채 금리 그 입찰 이슈가 이어지면서 심지어 이제 12월도 이제 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해 1회로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죠. 결국에는 파월의 통화 정책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저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아까 7월 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6월이 제일 중요한 게 좀 관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자꾸 시간을 끌고 있죠. 물론 우린 자동차 관세를 면제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는 상호 관세를 인하시켜 주거나, 결국에는 일본도 자기가 원하는 무역 수지에 대한 얻어와야죠. 얻어오는 게 있어야 이제 미국도 진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일본의 협상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나라가 똑같은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일본이 그래도 최근에 뭐 일본 액션을 또 미국이 가볍게 넘기지는 않기 네,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일본이 지금 얼마나 해주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금리 인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신호, 그리고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만 나와도 시장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연준 의원들이 어제 제가 본 뉴스도 그랬고 좀 보수적이에요. 올해 한 번 할 거다라고 그쵸. 이야기하고 그 한 번이 잘하면은 거의 뭐 11월, 12월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파월이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정책이 2%까지 목표를 두고 있죠. 근데 이제 코어가 대략 한 2.8%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이 2.4%긴 한데 어차피 지금 에너지 가격은 이제 떨어졌죠. 이제 또 그것도 문제가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어가 2.0이 돼야 됩니다. 네. 코어가 지금 2.8이라는 거는 적어도 에너지와 그리고 이런 식료품 이거는 제외한 재고를, 왜냐하면 그쵸. 농산물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헤드라인은 내려왔는데 대신 코어 쪽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상품 서비스 물가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거는 아마 5월달, 6월달에 관세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3%가 넘어갈 수도 있다.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겠냐. 네. 그러면은 이 애초에 지금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갈등이 계속 이제 봉합이 안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미국의 국채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수요가 안 사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장기적으로 너네에 대한 신용도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조금 주요 원인이다. 네.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트럼프는 금리 내려라, 더 내려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뭐 연준 의원의 파월을 비롯해서는 얼마도 또 많이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뭐 시장에 뭐 많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미울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많은 고심을 하고 내리는 결론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 된다고 해서 오히려 이럴 때도 금리 인하하면 갑자기 또 시장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아까 7월달 부채 협상 안내서 이자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원래 부분도 어제 있구나. 그게 자기구채 그 이슈가 나왔던 게 너네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거죠. 맞아요. 이자 지금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우려되고 결국에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된다는 거는 지금 부채 비용 자체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제 트럼프가 내가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빨리 금리 인하부터 하자. 맞아요. 이런 논리로 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뭐 트럼프 이야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할 얘기가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화진 과장님 모셨다고 해서 그런지
많은 채팅창에 지금 많은 분들 와 계시거든요. 뭐 김블루스카이님, 봄너구리님, 그리고 봄너구리님 또 이제 경제가 좋아지길 이야기해주시고 공부도 되고 좋다. 그리고 여기 자이오니 9196 이거 아마 좀 갑자기 만든 막 쳐갖고 만든 아이디인가? 네. 유익한 정보 잘 봤습니다. 저희 아직 방송 중이거든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BIR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키움자산 운용에 왜 IM 증권 저희는 이제 자산 증식에서는요. 뭐 이제 상관이 없고 저희는 일단은 자산 운용사라는 거, 그렇죠. 증권사 아니라는 거, 그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별로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씩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화정 과장님을 모신 거는 네.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제 하나하나씩 해봐야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섹터들 다 준비해봤습니다. 반도체 준비됐고요, 조선 준비됐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sek터가 될 것 같습니다. 엔터, 그리고 화장품. 요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채팅창을 통해서, 이 기업, 뭐, 혹시나 또 이어진 과장님이 왔다 갔다, 이제 기업 실사를 왔다 갔다 했던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기업도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반도체 이야기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뭐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요? 관세 때문에 스멀스멀 떨어졌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힘이 떨어진, 그나마 다음 주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네. 그거 기다릴 때까지 그냥 관망 모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전승환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중국 수출 관련해서 네. 제발 좀 규제 풀어주고 재고해달라고 아마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답변이 나왔죠.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제 반도체가 빠졌다는 거는 일단 원화철상 이슈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수출주에 영향이 좀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반도체 품목 관세가 아직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불확실성 하나는 저는 크게 조금 영향을 좀 제한된다고 이게 생각해요. 반영됐을걸요? 이미 주가 이미 다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는 1분기 때 얘기를 해왔던 거는 특히 레거시 쪽입니다. 네. 특히 중국향에 이제 들어갔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레거시 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게 됐고, 물론 이제 낸드 쪽은 이제 마이너스 적자긴 한데 근데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이제 그게 2분기 때 본격적으로 낸드 쪽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램은 당연히 HBM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디램은 더 확대되는 이제 구간이다. 그렇죠. 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물론 지금 최근에 지난주죠. 중동에서 이슈가 뭐가 나왔습니까? 사우디가 나왔죠. 맞아요. 그 데이터 센터 이슈 나오게 되면서 그 사우디에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이제 뭐 블랙의 그 2.8만 개를 이제 공급 계약하겠다고 이제 했고, 아랍에미리트도 이제 그런 AI 규제 완화가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아랍에미리트도 본격적인 AI 칩 계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그렇게 미스는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 HBM3 아직까지는 뭐 못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HBM4입니다. 이게 이게 재밌는 게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에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질문은 정영은 부문장은 늘 항상 HBM4를 얘기를 했지 3E에 대해서는 막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감 HBM4로 보자는 게 저는 근데 유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그렇죠.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 3도 못 만들었는데 퀄테스트 통과도 안 되는데 4를 가는 게 맞냐라는 사실 그렇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처럼 100점 맞아오던 애가 쭉 있었는데 얘는 당연히 다음 시험도 잘 보겠지라는 게 되는데, 사실 이제 뭐 빵점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한 30점 받던 애가 너 100점 맞을 수 있어 다음 시험에, 이게 좀 기대가 안 되긴 하잖아요. 맞아요. 뭐냐면 일단은 그러면은 좋아요. 만약에 물론 어제 이제 지금 열리고 있죠. 대만에 이제 컴퓨테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 부스는 없었는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이제 부스만 있어가지고 전승환 대표가 와가지고 HBM4에 사인을 했죠. 다행이다. 있었는데 안 하고 간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적어도 SK 하이닉스 쪽은 이제 블랙의 양산이 되고 아마 3, 4분기쯤에 이제 울트라까지 양산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HBM 아마 작년 4분기 때, 1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하이닉스가 이게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따라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HBM 마진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숫자로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가 10월쯤에 양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텍이 지금 발주가 나간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리드 타임이 4개월입니다. 또 마침 지금 싸우는 이유도 이렇게 예. 다 나오는군요. 지금 발주를 해야 그게 리드 타임 4개월이기 때문에 10월에 양산이 중이 있는데 삼성전자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지금 일본의 신카와 회사가 고객사가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자회사 세메스만 이거를 납품을 받고 있어요. TC 본더 장비를. 그러면 이게 어느 5월이나 6월쯤에 공급 계약이 어디에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이제 준비가 되고 있나 보네. TC 본더 장비가 나오고 있나 보네. 그리고 이제 테크윙도 다음 달에 삼성전자 이제 컬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HBM 전속 검사 장비거든요. HBM. 지금 이제 테크윙이 5월 초쯤에 SK하이닉스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4월에 끝났고 5월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끝나고 다음 달이 마이크론입니다. 다 HBM4 장비란 말이죠. 그럼 이게 결국에 승부수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이게 결정이 4분기 때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게 뭔가 지금 흔히 말해서 아리까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어제 이슈로 적어도 SK하이닉스는 HBM4로 승부를 걸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된다? 생각해보세요. 작년에는 HBM3는 SK하이닉스만 거의 독자적으로 거의 80%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게 되는 겁니다. 그 흔히 말해서 쇼티지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가니까. 그럼 마진이 커지는 건데,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작년과 같은 그런 게 잘 안 생기는 거죠. 유지하기가 힘들죠.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그렇죠. 마이크론도 내년 상반기 때부터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대량 증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공급자 우위가 깨질 가능성이 그치, 이제 맞아요. 조금 HBM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결국에 명쾌한 해답은 안 나오는 섹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하셨던 디램 가격이 이제 반등했죠. 네. 그러니까 레거시 투자 아이디어 유효하죠. AI 붐이죠. 네. HBM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두 축으로 사실 가는 건데 네. 이 두 축 그렇다고 지금 큰 악재가 있지도 않고 그냥 센티적으로 밀리고 힘이 없는 거니까 진짜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모든 게 젠슨한 그 코멘트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최근에 1분기 빅테크 업체 실적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아마존닷컴, 메타 실적 다 보면은 다 물론 AI 캐피스 투자를 더 정설을 하거나 유지하거나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반기 때부터 축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6년 회계 연도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축소를 한다는 거는 이제 작년만큼의 성장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동이나 아니면 특히 정부 쪽에서 이제 좀 더 많은 도움을 얻겠다로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아까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물량이나 물론 삼성전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SK하이닉스가 움직여야 그 밑에 따라 있는 HBM 밸류체인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진짜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 얼마 전에 컴퓨텍스에서도 젠슨왕이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게 그런 거 좀 느껴지잖아요. 신선하지가 않아 이제. 그래서 주가도 좀 안 움직이나 했는데 지금 사우디도 잘 엮여 있다 보니까 다음 주 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변곡점이 좀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림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물량 이런 이야기를 잘 풀어가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하나 이야기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네. 빨리 해야겠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섹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물 좀 드세요. 네. 자, 이제 조선 가보겠습니다. 네. 조선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지만 포모가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나도 살 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왜 포모가 안 오냐면 생각보다 조선으로 지금 수익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서 포모가 안 오는 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만큼이나 주가는 엄청 잘 올라갔어요.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선은 어떤 흐름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억해 보면은 이제 HD 현대가 조금 주목받아가지고
조금 우리 관세 유예 얘기 나오고 쉬어가다가 현대가 좀 더 가는 흐름이라서 하나오션이 쉬나? 뭐 그러기도 했고 어제는 조선 기자재가 더 움직이기도 그쵸.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흐름이 좀 판이 바뀔 수도 있다? 아니면 계속 좋아지냐면 우리가 이런 로테이션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저는 존섹터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전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수주 잔고가 28년까지 다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HD 현대미포 같은 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근데 지난 4분기 때 완전 실적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 네. 이유가 저성가 물량들이 생각보다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조선 3사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회사들 같은 경우가 2년 전에 대략 2년 전에 어떤 수주를 받았냐? 카타르 에너지죠. 아, 맞아요. 그때 아마 100척을 받았을 겁니다. 대략 한 30척, 30척을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건조기간이 2년 반에서 3년입니다. 네. 그게, 근데 우리가 작년 1분기쯤에 가장 이제 문제시 되어 왔던 게 인력난이었죠. 근데 그 인력난들이 작년 1분기 때 하나둘씩 다 풀리기 시작을 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가 올라왔던 게, 이게 회전율이 빨리 오게 되면서 이제 건조 선박들이 빨리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작년에 이제 카타르 에너지 발랐던 물량들이 이제 사실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신조선가 지수라고 하죠. 네. 그때 150에서 180까지 주구장창 올라왔었던 시기입니다. 그 흔히 말해서 전성가 물량들은 끝났고, 흔히 역마진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고성가로 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마진이 커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게 하나오션이 4분기 때부터였고, 이제 그러면 이게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이제 대충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할 걸까라는 걸 알죠. 네. 근데 시장은 27년까지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추가 수주 이야기가 뭐 근데 그겁니다. 캐펙스 투자죠. 우리가 생각해 울산 거제에 우리가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최근에 맞아요. 어떤 이슈가 있었죠? 필리조선소나 필리핀에 있는 수빅조선소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캐파가 확장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수주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30년, 31년 이어지냐가 저는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마 저희 땡큐베리머니 보셔가지고 저희가 조회수 꽤 많이 나왔던 게 조선의 국모님이 네.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거 꽤 됐어요. 그거 1년 넘었는데 그때 얘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선 얘기하다가 궁금한 거예요. 조선주는 리스크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증설이라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잖아요. 또. 그쵸.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둘씩 이렇게 미국이든 필리핀이든 우리가 인수하고 그냥 우리 여기서 늘리자.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선주사들 입장에서도 우리 당장에 3년 뒤에 배가 필요한데 미안 너 지금 주문하면 5년 뒤에 받아야 돼. 그건 안 할래. 그럼 우리 그냥 중고 선박 사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조선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 내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 서프라이즈, 아까 이제 과장님이 얘기해 준 대로 수주 잔고도 쌓여 있고 실적 반영이 따박따박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2분기 동안 조선은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앞으로 관건 이 수주 그 많은 물량들을 빨리 쳐내는 게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부분 잘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반도체와 조선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엔터와 화장품은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일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좀 있는데 뭐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요. 한한령 저도 방송하면서 한한령 이야기 나온 거 한 10번 넘게 봤는데 10번 다 그렇죠. 거짓말이었거든요. 한 다 속았거든요. 2년 전부터 아마 그 얘기가 나왔을 예, 거예요. 근데 이젠 진짜냐? 이젠 진짜야? 근데 진짜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엔터 쪽으로는 수혜가 많이 되겠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은 내수 소비를 살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콘서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중국을 공연을 보러 가요. 우리가 공연만 보러 갑니까? 호텔도 관광도 하고 네. 밥도 먹고 카지노도 여행도 가고 카지노도 가죠. 그러니까 콘서트 자체가 애초에 하나의 이제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전년도까지는 특히 중국에서 열리는 공연들이 대부분 북미 쪽, 서구 쪽에 있는 가수들이 왔어요. 근데 올해 잡혔던 공연들이 대부분 일본 가수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야 뭐 예전에 사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좀 지연되는 거기는 한데 워낙 이제 우리는 뭐 BTS나 아니면 저기 세븐틴이나 뭐 특히 에스파가 이제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기는 한데 많죠, 네.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 9월인가요? 그때 드림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는 거는 맞아요. 이게 큰 겁니다. 이거 하나 쐈다. 중국 가수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대부분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이 다 포함돼요. 세븐틴, 맞아요. 엑소 이런 애들이라서 이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길어야
4개월, 3개월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큐브 엔터나 여러 엔터사들 보면은 중국어가 가능한 이제 그런 채용들이 계속 인재 채용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인이 SM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SM 최근에 뭐 그쪽 일하시는 분들이 중국 출장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텐센트에서 엄청 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뭐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엔터는 사실 최근에 2년 전이죠. 주가 엄청 좋았었던 네. 때가, 그때가 여러분 중국이 아예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태에서 중국이 붙어버린다? 이거는 또 엄청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엔터 애너들이 보는 게 만약에 이게 열리게 되면은 콘서트 매출만으로도 지금 있는 그 실적에서 그 20% 이게 아웃퍼폼 할 수 있는 네.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이게 19년 이후부터 중국이 굿즈나 콘서트 가격, 티켓 자체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물량 공세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은 섹터일 것 같고, 자, 엔터 이야기. 중국이라는 무기가 붙어가지고 어떤 퍼포먼스를 내지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여기도 사실 비슷할 것 같아요. 원래는 중국 원툴로 막 수출하던 섹터였는데, 지금은 작년 뭐 쭉 보니까 오히려 중국을 안 가고 탈중국하는 쪽들이 더 잘 나가는데, 네. 또 한알령 풀려고 이러면 또 모르죠, 화장품은. 보통 화장품은 저는 항상 엔터가 만드는 그 인프라에 화장품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 같은 수혜. 경우는 2015년에 우리가 마스크팩 유명했잖아요. 마스크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케팅에 어떤 가수가 있느냐. 그 당시에 뭐 송혜교 막 이런 낙수 효과. 그게 그렇죠.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장품은 물론 이제 우리가 2022년 코로나를 거치게 되면서 중국의 대중 이제 코스메틱 회사가 프로야라는 회사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거의 매출이 40~50% 빠질 때 그 자리를 프로야 코스메틱이 차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올해 화장품은 전년도와 비교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북미 쪽 시장 진입이 주 포인트였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화된 기초 화장품 중에서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스킨 부스터 PDRN 이게 흔히 알고 있는 이게 저 요거 얘기 듣기만 했지 PDRN이 뭐예요? 근데 좋다 얘기는 들었어요. 흔히 연어, 우리 그 물고기, 예. 연어의 그 정자를 그 DNA를 색출해가지고 피부 재생 효과가 있는. 원래 파마리스치 류지란이 이게 특화된 물질입니다. PDRN 그래요? 예, 그게 원래 주사제긴 한데 이게 네네. 화장품 우리 흔히 앰플이나 그럴 스킨 로션 쪽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VT도 그 PDRN 100이 있고 우리 요즘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 바이오 FDN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네. 식물세포 플랫폼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PDRN 원료를 생산을 하고 유통까지 하는 회사이긴 한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화장품에 좀 특색이 있는 이 제품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회사에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심 원료죠? 예, 핵심 원료. 핵심 원료를 다루고 있는.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달라요, 진짜 달라요. 야, 그래요? 이게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진짜 피부가 많이 좋아지긴 시장의 하셨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채팅창에서는 루나님께서 연어야 미안해. 그리고 예. 그리고 박세준님께서 그래서 연어 알이 비싸졌구나 이런 걸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DRN은 여러분들 또 화장품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PDRN 이걸 핵심 원료다 보니까 이거를 다루는 기업들이 있다면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정보 되게 많거든요. 키움 투자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도 친구 추가해 주시고 그거 해주시고 나 이거 했다 라고 또 써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또 커피 쿠폰 확률을 높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후딱 갔죠? 진짜 빠르네요. 네, 진짜 빠릅니다. 네. 자, 이렇게 상반기 뭐 좀 빠르지만 상반기에 대한 리뷰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땡큐 베리 머니였습니다.